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파리를, 프랑스 수도인 파리를 한번 여행해 볼까 합니다. 여기 에펠탑이 보이고요. 이쪽이 앵발리드입니다. 앵발리드는 나폴레옹과 관련돼 있고,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등장하는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이 상위용사들을 위한 병원으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 나중엔 이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이 군사박물관으로 지금은 또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이쪽에 이 라데프랑스 지구가 있습니다. 이 라데프랑스 지구는 사실상 이 대부분 파리의 건축물들은 5층 정도의 빌라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식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 폭격에 이 라데프랑스 지구 자체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신시가지로 바뀐 모습이고요. 한 인구는 350만 정도 되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비교하면 아주 인구수가 형편없다고, 작은 도시다.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부산보다도 작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파리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실 곳은 개선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 패션 그리고 여흥의 중심지인 샹젤리제 거리, 그리고 조금 걸어 나오다 보면 꽁꼬르드 광장이 있습니다. 이 꽁꼬르드라는 것은 일치 혹은 화합이라는 뜻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꽁꼬르드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 명칭이 여러 번 변경이 돼요. 한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여러 번 바뀌게 되죠. 그 속에는 나름의 의미 그리고 역사적 변천이 이 광장 이름에도 스며들어가 있죠. 그 점을 중심으로 한번 꽁꼬르드 광장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띠르르리궁,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 몬마르트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의 문화유산과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살펴보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광장으로 본 다양한 기억들. 이 프랑스라는 나라도 이념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나라죠. 사실상 세 번, 여러 번의 혁명을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정치적 변혁 과정에서 이 광장의 이름도 그때그때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광장으로 본 다양한 기억들이라는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9세기 이 벨 에포크 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프랑스가 이제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년만년 계속되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그렇죠. 그 시대를 상징하는 분위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이 파리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중세와 근대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이 에펠탑 야경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철근 건물이기 때문에 파리의 외관을 손상시킨다는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실상 산업화의 상징물이 뭐죠? 바로 철입니다. 이 철을 이용해서 철도를 닦고 또 이 항공모함도 만들고 선박도 만들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이라는 것은 이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고 바로 그 철을 이용해서 이 에펠탑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봤을 땐 이 파리라는 곳의 전형적인 이 도시 구획상으로 봤을 땐 어유 그 오래된 건물에 뭐 신식 그냥 에펠탑 이 철근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에펠탑이 만들어졌을 때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이 파리의 상징물이 되어버렸죠. 예, 이건 지하철의 입구입니다. 이 지하철을 메트로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파리를 가셨는데 뭐 영국에서는 언더그라운드라고 하고요. 이 프랑스에서는 메트로라고 하니까 이 메트로가 있으면 여기는 지하철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릭상부르 공원의 이 정원에 뭐 사실은 공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릭상부르 이 공작의 이 저택이었다가 그것이 혁명 기간 동안 이 점령이 되죠. 그 뒤에 이것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릭상부르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릭상부르 정원의 오후에 피크닉에서 이 샹젤리제 거리의 밤까지 이 프랑스의 낭만적인 수도 파리는 이 소박함과 호화로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서는 고전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노트르담 대성당. 이거는 중세를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개선문과 에펠탑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과 에펠탑은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이 대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개선문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모두 2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느 강을 기준으로 좌안과 우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지도를 놓고 보면 남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좌안을 남쪽, 요걸 지도를 보면 대구도 사실상 좌우로 이 지형을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지도를 보면 남북인데 이 좌우로 표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좌안과 우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좌안이 훨씬 더 잘 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안은 산업화 과정에서 확장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마레지구는 중세 귀족들의 주거지로 유명하고요. 이 마레지구는 이 파리의 중심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 중세 영주들의 이 파리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전통적인 장인들이 만드는 여러 이 물건들을 이쪽에서 사실은 구경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자잘한 자기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특산품들을 여기서 구입할 수가 있죠. 이 몽마르트르는요, 자갈길, 무랑 루즈, 웅장한 사크레퀘르 성당으로 유명하죠. 이 구불구불한 골목을 거닐다 보면 아직도 시골 장터를 연상시키는 정통 농산물 시장, 이게 의외로 많아요. 뭐 5일장 비슷하게 이 토요일 날만 쓴다거나 아니면 뭐 화토, 뭐 수토, 뭐 이런 식으로 이 장터 분위기가 나는 이 전통 농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실은 이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싸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한우 가격이 한 4분의 1, 뭐 5분의 1 정도면 이 스테이크 감 큰 거 뭐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죠. 이 고기값은 상당히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관세가 붙기 때문에 뭐 거의 한우랑 비슷해질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이 농수산물 가격이 싸죠. 여러분들 이런 이 서유럽권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뭐 슈퍼에 가서 이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전통 농산물 시장 같은 데 들리셔서 이 스테이크 감이나 아니면 연어도 아주 싸게 이 매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그 연어고기 뭐 생선을 제법 많이 팔아요. 그러면 이제 고추장을 가지고 온 경우에 식초랑 가지고 있는 경우엔 회덮밥을 만들어 먹어도 뭐 싸게 배불리 먹을 수 있죠. 이 크루아상과 마카롱이 가득 쌓인 제과점도 많고요. 인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파는 가게 등을 비롯해 여전히 은식기를 사용하는 오래된 레스토랑도 존재합니다. 이 노천 카페 등 각종 레스토랑을 보게 되기도 하죠. 이 중고 이 서점의 모습입니다. 뭐 이런 데 가면 뭐 정말 잔돈무스러기로 많은 책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상 싸기도 하고 오래된 책들도 많이 있어서 많이 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이 다락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튜디오라고 해서 뭐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룸이 되겠죠. 이 하나하나가 한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월세값이 워낙 비싸서 뭐 상당합니다. 뭐 방 하나 구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7, 80만 원은 들기 때문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이제 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에 이 방 하나를 임대하게 되면
이 임대료 지원금이라고 그걸 주택수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좀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주택수당을 지급해 주기도 하죠. 뭐 사실은 이 유리창 하나하나가 하나의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옥스미술관과 뽕피두 센터의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도 아주 많죠. 파리는 패션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포브르 생토노레의 랑방, 그리고 에르메스, 디올 등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하기도 하죠. 이 샹젤리제의 가로수길을 거니며 라듀레의 이 마카롱을 맛보거나 이 메종 겔랑의 향수 매장을 둘러봐도 좋을 듯합니다. 예, 이 카페 드 플로레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사실은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프랑스의 점령을 당한 식민지였죠. 이 식민지 해방운동을 위해서 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이 저항운동가들이 이곳 카페에 모여서 또 이 가짜 정보를 유포하기도 하고요. 이곳은 또 이 독일의 게슈타포가 상주하던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온갖 정보들, 역정보들이 오고 갔던 이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 드 플로레의 이 사장은 국가 훈장을 받기도 하죠. 이 레지스탕스를 도왔다고 해서 뭐 하기도 합니다. 이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이 대표적인 카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거기서 찾아보는 것도 이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예, 이것은 아침 식사의 모습입니다. 아주 간절하죠. 우리가 영국 편에서 본 것처럼 영국인들은 아침을 아주 풍성하게 잘 먹고 대신 점심이 좀 부실해요. 그런데 이 프랑스 등 유럽 사람들은 이 대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이 점심을 아주 풍성하게 먹은 뒤에 심지어는 낮잠 시간까지 시에스타라고 하죠. 이 낮잠 시간까지 보장해 줍니다. 예, 살기는 대륙 쪽이 더 좋아 보이죠. 풍성하게 먹고 낮잠까지. 이 직장에서 이 낮잠 시간을 보장해 주느냐 안 보장해 주느냐가 이 직장을 구할 때 기준이 될 정도로 뭐 물론 요새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한 1980년대까지는 그것이 기준일 정도로 아침은 적게, 점심은 많이, 그리고 푹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한다. 이 시에스타 시간, 낮잠 시간이 되면 심지어는 관공서도 안 하고요. 버스도 쉬어요. 정말 이 시계가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예, 메종 겔랑의 모습이고요. 예, 이제 개선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선문에 나와서 이쪽 거리가 결국은 샹젤리제가 되죠. 예, 이것은 개선문의 모습입니다. 예, 이 전쟁 부조가 그려져 있죠.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제1차 세계대전 때 이름 없이 산한 전몰 용사들을 위한 이 국립묘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제1차 세계대전 전물자 명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나폴레옹이 1806년 의뢰에 지었지만 이 50m 높이의 아치형 건물이 완성되기까지는 30년이 걸려서 결국 나폴레옹은 생전에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이 에뚜알 개선문이라고 흔히들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서쪽 끝이고요. 샤를 드골 광장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개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샤를 드골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기가 이 광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상 도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예전에 여의도 광장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넓은 광장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이 자동차가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이 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던 이 건축물이고요. 이 개선문 아래에는 당시 전쟁에서 프랑스가 거둔 모든 승전보들과 지휘관들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예, 이 나폴레옹 전쟁 승전 기념탑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 명단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서 사실상 개선문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아까 나치의 점령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 점령 후에 이제 프랑스가 승전국이 되죠. 이 나치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 뒤에 이름이 개선문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개선문 아래에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죽은 이들을 기리는 이 무명용사들의 무덤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립묘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1806년에 건축가 장 샹글랭에 의해서 장대하고 우아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처음 설계됐고요. 이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을 본따 지었고요. 높이는 약 50m, 너비는 약 45m, 그 깊이는 22m에 이릅니다. 뭐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 서유럽 여행을 갈 때는 이 로마는 제일 마지막에 들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이 서유럽권의 이 건축물들은 이 로마의 건축물을 본따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를 먼저 가고 서유럽으로 가면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뭐 그런 이 선입관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서유로 여행할 때는 로마는 제일 마지막에 들리는 게 좋습니다.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중전되고 약 3주 개선 퍼레이드를 벌일 때 이 비행사 찰스 고드프로이가 이 자신의 비행기를 몰아서 개선문의 아치를 통과해서 이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하죠. 예, 샹젤리제 거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장화신호 고양이 카페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이 우화죠. 장화신은 고양이는 대표적인 우화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우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동물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이 흉을 이 보는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이 파리 최대의 번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강의 우한을 따라 펼쳐진 이 꽁꼬르드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개선문까지 길게 뻗어 있고요. 길이 1880m, 폭 70m의 직선 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8년이었던가요? 이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있었고, 그때 프랑스가 우승을 했었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이 개선문 인근 그 샹젤리제 거리로 꽉 채워가지고 이 난리법석을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올해는 준우승을 했었죠. 아마 그래도 시끌벅적했을 것 같네요. 이 거리 양쪽으로 프라타너스 등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고 계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의 이 고급 명품관과 의상실, 대사관 등이 이 샹젤리제에 연결된 몽테뉴 거리까지 이 즐비해서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17세기에 왕비 마리드 메디치가 이 뜰리 정원에서 생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를 조성한 것이 사실상 샹젤리제 거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여기는 사실상 이 왕가의 이 산책로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후 르노트르가, 여기서 말하는 이 르노트르라는 사람은 이 베르사유 궁을 또 건축한 이 설계사, 이 건축사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르노트르가 가로수를 심고 로터리를 만들어 보행로로 확장시켰다고 보면 되죠. 그리스 신화에서 낙원이라는 의미의 엘리제를 따와 샹젤리제라 명명하는데요. 사실상 이 낙원의 들판, 엘리제의 들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르노트르가 설계한 로터리인 샹젤리제 막셀 다스 로터리를 경계로 이 동서가 대비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쪽은 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된 공원과 그랑빨레, 뿌띠빨레 등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즐비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빨레는 궁을 얘기해요. 큰 궁, 작은 궁. 그래서 친구들끼리 가면 우스갯소리를 하죠. 큰 빨래터, 작은 빨래터, 이런 식으로 오늘은 큰 빨래터로 갈까, 작은 빨래터로 갈까, 그런 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그란 빨래는 사실상 이 정궁, 큰 궁, 이 뿌띠 빨래는 작은 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쪽은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죠. 예, 다음은 이 꽁꼬르드 광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꽁꼬르드 광장에는 오벨리스크가 있죠.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노략질한, 노략질이란 말이 정확하겠죠. 퍼가지고 온 이 오벨리스크가 이 광장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 룩소르의 오벨리스크가 파리에 도착해서
이제 꽁꾸르드 광장, 뭐 그 당시에는 꽁꾸르드 광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하튼 당시에 이 광장 한복판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이 오벨리스크를 새로 옮겨놓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어서 그림으로 남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755년 앙제 자크 가브리엘에 의해 설계된 광장이고요. 이 원래는 루이 15세에 기마상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기마상은 철거되고 철거시켜서 대프랑스 동맹, 즉 혁명에 반대하는 이 유럽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상 포를 만드는데 활용되게 되죠. 이 기마상은 철거되고 이름도 루이 15세 광장에서 혁명광장으로 고쳐지게 됩니다. 1793년 1월 21일 이 루이 16세가 그리고 1793년 10월 16일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곳도 바로 이 혁명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왕정복구가 이루어지죠. 제가 왜 이러죠? 이 복구왕정에서는 사실상 혁명기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혁명광장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 루이 16세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7월 혁명이 일어난 1830년대에는 헌장광장, 또 7월 왕정이 들어서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꽁꾸르드 광장, 일치와 화합, 그 화해를 의미하는 꽁꾸르드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이 광장명도 이 시대의 급변에 따라서 이름이 뭐 거의 5년마다 바뀌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좀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1998년 그 무렵에 97년 그 무렵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00학번들 이 무렵 때는 한글 이름이 아주 우세였어요. 한글 이름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3분의 2 정도가 한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요새 출석부를 보면 대부분 한자에 기반한 이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2010년대부터 약간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한자 베이직 이름이 훨씬 더 많아지더군요.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목이 작고 잠겨서 여러분들께 좋은 목소리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여기는 띨리리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루브르 박물관이고요. 또 이 부르봉 왕조에서 썼던 개선문이기도 합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원래는 정궁이었죠. 빨레 후아리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에펠탑과 마찬가지로 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 정궁에 법궁이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경복궁과 같은 법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피라미드를 설치할 수 있느냐, 이 왕궁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라고 해서 또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또 루브르를 상징하는 이 건축물이 되기도 하죠. 이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인 티볼리가에 있는 국립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박물관으로, 루브르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소장품의 수와 질면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이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건물은 루브르 궁전을 개조한 것으로 파리의 세느 강변 포함해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 팔레 후아이알 그리고 이 피라미드 루브르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이 밀로가 조각한 이 비너스의 모습이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모나리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나리자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 의미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도 당시의 요새 잔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왕궁이 만들어지기 전엔 이 시대 섬이 제가 나중에 이 노트르담 성당을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시대 섬이 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리를 지키는 이 시대 섬을 지키는 이 요새로서 이 루브르가 활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바스티유 감옥이 있었던 지금은 오페라 극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것도 원래는 요새로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요새를 이제 허물어서 왕궁과 또 이 감옥으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새가 이 루브르 궁이 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건물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요. 1672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루브르를 왕실의 수집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로 쓰도록 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박물관 내 이 특징을 박물관 중에 수집품을 전시하고 보관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1672년 무렵부터 이미 박물관으로 활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92년 루브르 건물에 이 아카데미가 들어서고요. 이 아카데미는 루브르에 100년 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박물관 건물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박물관이 1796년부터 1801년까지 문을 닫게 되고요. 나폴레옹이 통치하던 시기에 소장품의 규모가 크게 늘었고 이름도 미제 나폴레옹으로 바뀌었다가 이 워터루에서 나폴레옹이 대패하자 이 나폴레옹 군대가 약탈한 많은 작품들이 이 고국으로
돌려 보내지기도 하죠. 복고왕정 시대에 소장품이 대폭 늘어났고요. 제2제국 시대에 그 2만여 점의 새로운 수집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실상 뭐 이 제2제국 시기는 사실상 1848년부터 1870년대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끝 무렵에 이 병인양요, 1866년 정도의 병인양요가 벌어지게 되죠. 이 병인양요를 이제 경험한 이 군사들이 이 프랑스 일간지에 이 조선의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뭐 있는 그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뭐 이 나폴레옹 군대, 이 제2제국 군대가 프랑스군이 이 강화도를 유린했었죠. 1866년에. 예, 조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를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웃으실 것 같아요. 이 조선인들의 평균 신장이 1m 80이 넘고 아주 건장한 이 체구를 가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패전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뭐 꼴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꼴짝한테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군인들의 얘기로는 이 조선인들의 이 신장이 상당히 크고 또 이 건장했다고 묘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병인양요 시기에 이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이 이 민가로 내려가서 노략질을 하는데 이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에서도 이 서책이 발견된다는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뭐 일간지에 이 르포 형태로 뭐 또 회고록 형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도 서책이 발견됐다는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 프랑스 군대가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선에 들어갔는데 이미 문명화가 돼 있더라는 거죠. 뭐 사실 그 당시에는 서양인들도 이 초등학교 교육 제도가 완비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1875년부터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문맹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조선에서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도 서책이 발견됐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미 문명화는 끝난 이미 문명화가 된 이 조선의 모습을 담기도 합니다. 예, 뭐 패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묘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병인양요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좀 시간이 오래 지체돼서 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저 얘기하려다가 옆으로 샜었군요. 외교장갑 문서가 있어요. 이 외교장갑 문서를 이 프랑스 군대가 노략질해서 이 프랑스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떼제베라고 국가 기본 도로가 아니죠. 철도를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 요것을 한국에 다시 환국시키는 거를 조건으로 하다가
그 영구임대 형식으로 바뀌게 되죠. 예, 이 루브르 박물관은요, 현재는 8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관, 그리고 근동 유물관, 이 다음으로는 그리스와 에트루리아관, 또 로마 유물관, 이슬람 미술관, 조각 전시관, 장식품 전시관, 회화관, 그리고 판화와 소묘관 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하루 안에 다 본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짧은 여행 기간 동안에 이거를 또 다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이 곳들은 반드시 뭐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배웠던 이 작품들은 한 번쯤 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예,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이 후면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정면들을 많이 보여주죠. 근데 이 후면을 잘 보여주지 않는데요. 이쪽 종탑이 있고 문이 이쪽 앞쪽으로 있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화재로 인해서 한번 소실까지는 아니고 이 화재가 발생해서 이 중요한 문화유산을 한바탕에 잃어버릴 뻔했었죠. 예, 그 장면을 보면서 2000년 그게 언제였죠? 2002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숭례문 방화 사건이 기억이 나더군요. 좀 내려앉는 기분이 들죠. 그 정말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이 돼가지고 잘 지켜내지도 못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착잡하던 기분이 들었었죠. 아마 프랑스 사람들도 마찬가지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화재가 발생해서 뭐 지금은 복원 작업이 끝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시대섬 동쪽에 있는 가톨릭 성당이고요. 이 파리 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이기도 합니다. 14세기에 완공된 프랑스 고딕 양식 건축물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과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 뭐 우리들이 흔히들 노틀담의 꼽추라고 하는 이 파리의 노트르담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고요. 파리의 센강 일대의 이 자연환경 및 그 주변 문화유산인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앵발리드 등과 묶여서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 황제 즉위식이 열렸던 이 곳이기도 합니다. 이 왕이 즉위식을 하는 곳이 사실상 에서 이제 황제 즉위식을 갖자고 신하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그 왕이 즉위식하는 그 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황제 즉위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장소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선택하게 되죠. 예, 노트르담 이 대성당에 이 귀신 형태의 이 부조물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백년 전쟁 중에 1431년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이곳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은 잔다르크를 적으로 여길 만큼 영국의 우호적이었음에도 그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이 왕이, 이 헨리 6세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프랑스의 왕이 이 후계 서열에서 1위를 마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영국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국왕은 이 프랑스 국왕을 섬긴다는 대가로 이 프랑스의 많은 곳에 영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 국왕도 영국 국왕의 신하가 되어 영국 일대에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의 영토 개념으로 보면 참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상 이 영토 면에서 영국 왕이 프랑스 왕보다 더 넓은 영역을 통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프랑스 국왕도 이 잉글랜드에서 이 영국 왕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영지를 가지고 이 세금을 걷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백년전쟁의 의의는 그러한 이 영국 왕이 가지고 있던 프랑스 땅, 프랑스 왕이 가지고 있던 잉글랜드 땅을 이제 서로 맞바꿈하는 형태가 되면서 이 영토 개념이라는 것이 현대화되었다는 것이 이 백년전쟁의 의의라고 볼 수 있죠. 1456년 이곳에서 잔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이 교황청에 의해 정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1431년 영국 측과 친영파 프랑스 성직자들이 벌였던 이 종교재판으로 화형당한 그녀의 이단 판결과 마녀 혐의가 취소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잔다르크는 성인으로 추대가 되고요. 이 잔다르크의 성상이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내부의 모습이고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되고요. 이 프랑스 혁명이란 것은 귀족 문화, 종교 문화 자체를 증오하는 시민들에게 이 성당 내의 조각상이 훼손되고 대프랑스 동맹군에 맞서기 위해 성당의 철제 물품들을 이제 증발해서 그것을 녹여서 아까 콩코르드 광장을 설명하면서 이 원래는 루이 15세 광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이 루이 15세의 기마 철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철제 물품들을 증발해서 이제 대포를 만들어내게 되죠. 아울러서 이신론자들의 신전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이 진실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종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성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과학을 신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당이 이 프랑스의 기득권 사회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는 프랑스 귀족 계층에서 배출이 됐고요. 이 프랑스 귀족과 기득권층의 법률적 옹호기관인 이 고등법원의 관료 역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들과
혈연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장자 상속제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상속제도 자체가 이 장자들에게, 이 처자들에게 집중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둘째, 셋째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 성직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 고등법원의 관료, 이 고등법원 판사로 이제 임관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실상 기득권 세력 전체가 전부 혈연 관계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 혁명 당시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비롯한 이 성직자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세 번째 이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이 내부가 외양간으로 쓰일 정도로 이 많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빅토르 위고가 이 성당의 훼손을 막으려고 쓴 소설이 바로 이 노틀담의 꼽추가 되겠죠. 출간 후 건축가인 장 바티스트 라쉬와 외젠 이볼 레르디크에 의해 1845년부터 20년에 걸쳐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성상들, 중앙 첨탑 등이 이 시기에 복원이 되게 되죠. 예, 사실상 외양간으로 쓰일 정도로 정말 훼손이 돼도 그야말로 이 말똥과 소똥으로 뒤범벅이 된 이 성당의 모습을 보고 이 빅토르 위고가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비용이 들잖아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노틀담의 꼽추라는 이 작품을 이제 쓰게 되고 여기서 얻은 수익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발주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이 건축가에게 이제 지시를 내려서 이 복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고전 소설인 이 노틀담의 꼽추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틀담 탑에는 13톤이 넘는 엠마누엘 정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13세기에 제작된 북쪽 창을 비롯한 세 개의 오래된 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인상적인 그랜드 오르간이 배치되어 있죠. 성당의 지하에도 흥미진진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노트르담 지하 79m에서는 으스스한 이 고대 지하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로마 시대 파리를 가리키는 이름인 리테스의 유물 등 이 대단히 흥미로운 이 갈로 로만 시대의 유물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몽마르트르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예, 사케르 성당의 이 벽화의 모습이고요. 예, 이 바시리크 디 사크레케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187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이 187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울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불 전쟁에서 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패전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울분을 이제 풀기 위해서 이 프랑스가 다시 일어나라, 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성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크레퀘르 성당으로 유명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기도 하고 있죠. 원래 파리 외곽에 위치한 몽마르트르 마을은 이 19세기 중반 툴루즈 로트렉, 그리고 모네, 피카소, 반고흐 등 많은 이 젊은 예술가들이 이 창조적 활동을 위한 안식처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 유명한 예술가들이 자주 찾던 이 수많은 곳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이 몽마르트르 이 박물관은 르누아르가 살면서 작업을 했던 곳으로 이 지금은 원고, 이 편지, 포스터, 사진, 고고학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몽마르트르 마을이라는 곳은 간단히 말하면 이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값이 싸죠. 이 월세값도 싸고요, 전세값도 싸다고. 뭐 전세는 없어요. 이 유럽에서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이 월세밖에 없긴 하지만 여하튼 이 월세값이 상당히 싼 곳이죠. 제일 싼 곳이라고, 파리에서 제일 싼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예술가들이 돈이 없을 때 이곳에 모여서 같이 이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가난한 예술가들이죠.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뭐 같이 공모전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뭐라고 할까요? 같이 그림을 팔기도 하고 하던 이 아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몽마르트르가 사실상 파리에서 가장 월세가 싼 곳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면 되죠. 예, 이곳, 사실상 몽마르트르는 이 파리라는 곳은 평지인데, 이 몽마르트르는 이 산지, 뭐 산을 깎아서 이렇게 건물들을 다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사실상 지대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성당에서 서쪽으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요. 살바도르 달리의 3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에는 포도수확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이 몽마르트르의 작은 포도밭에서 수확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하죠. 며칠 동안 춤과 음악의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이 펼쳐지며, 이 밤에는 불꽃놀이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 이 파리는 프랑스는 흔히들 숱하게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 숱하기 프랑스의 상징물이 되었을까요? 이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그리고 프랑스 스포츠 브랜드인 르콕 스포티브에는 이 갈리아 수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인 수에토니우스는 이 프랑스인들의 조상인 갈리아인을 부르던 이 라틴어 갈루스와 이 수탉을 뜻하는 라틴어 갈루스의 발음이 같아 이 로마인들이 갈리아인들을 이 갈루스, 즉 이 수탉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프랑스의 상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이 얘기가
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 앙리 4세는 34년간 이 종교 전쟁으로 사분오열된 이 혼란기에 프랑스를 수습하고 근대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은 이 부르봉 왕가의 시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백성들이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기를 염원한 그는 하느님은 내 왕국의 모든 국민들이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먹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라마세이지에 대해서는 저번 프랑스 시간에 했던 거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파리의 정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저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예. 이 강아지들, 개라고 해야지 되나요? 개들이 있는데, 이 포스터는 사실상 개고기를 파는 정육점, 이 현수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처음으로 파리에 설립된 1호점이라고, 개고기를 파는 1호점이라고 이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 개고기를 먹게 됐을까요? 예, 이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프로이센의 파리 포위 작전이 전개되게 되죠. 1870년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의 군대는 세당 전투에서 이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군을 제압하고 이 나폴레옹 3세를 이 프로이센으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 파리를 포위하게 되죠. 이 포위 기간은 1870년 9월 19일부터 1월 18일까지 총 연 4개월간 지속되게 됩니다. 프랑스 당국은 파리 포위 직전 가능한 한 많은 식음료와 연료를 비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풍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이 파리가 포위당했기 때문에 보급품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서 끔찍한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시민들이 쥐, 비둘기, 말, 개, 고양이, 쥐, 심지어 동물원의 이국적인 동물들까지 이 개걸스럽게 먹어 치웠던 것이죠. 예, 이 파리 공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들의 이 눈빛이 아주 처절하네요. 사실상 패전국 군대 같기도 하고요. 패전 군인 같기도 하고 아주 처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예, 개, 고양이, 고기 정육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이센의 이 포위 기간 동안 파리 시민들은 7만 마리의 이 말과 개, 고양이, 심지어 하수도를 오가는 쥐를 먹어야 했습니다. 특히 쥐는 이 정육점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요. 이 파리의 레스토랑의 주요 동물성 식자재로 유통되기도 하죠. 이 개와 고양이 값이 워낙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쥐고기가 가장 흔한 이 음식으로
돌변되게 되죠. 이 프로이센의 포위 공격이 4개월째에 접어들자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대폭 늘어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프로이센의 파리 포위 공격이 파리 시민들의 식탁 메뉴를 바꿔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말고기 맛을 즐기는 식습관이 생겨났고요. 20세기 초에 파리에는 여전히 개와 고양이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예, 식습관이라는 게 처음 맛을 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또 그 맛을 잊어버리기도 어렵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 뭐 슈퍼 같은데 이 유럽에 여행을 하실 때 슈퍼 같은데 가셨을 때 이 닭고기, 돼지고기, 이 소고기 명칭이 뭔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꿎은 이 말고기, 망아지 고기, 이 말 새끼, 그리고 송아지 고기, 그리고 또 뭐 여러 뭐 심지어는 낙타고기도 파니까요. 뭐 그런 희한한 이 고기의 맛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국에 가실 때 그 나라 말로 글자로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뭔지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지만 이 쓸데없는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너무 굶주린 나머지 이 파리 시민들은 개, 고양이, 비둘기, 쥐고기를 먹기 시작했고요. 정육점은 고양이와 개고기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야만 했습니다. 1870년 9월부터 1871년 1월까지 이 나폴레옹 3세의 종마 2마리를 포함해서 약 6만 5천 마리의 말이 도축되어 판매되기도 하죠. 예, 개와 쥐와 고양이 고기를 파는 이 정육점 앞에 길게 줄을 선 파리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빅토르 위고와 마네의 이 회고를 통해서 당시의 이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죠. 이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네요. 오늘은 개일까요? 아니면 쥐일까요? 배탈이 나기 시작했네요. 우리는 오늘도 미지의 것을 먹고 산답니다. 예, 프랑스 화가 이 마네가 이 기간 동안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리에는 고양이, 개, 쥐 도축업자가 생겨서 돈을 주고 고양이, 개, 쥐를 사서 먹어야만 하오. 예,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것도 없네요. 식자재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특식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기근으로 굶주린 이 파리 시민을 위해 이 파리 식물원은 이 식물원이 보유하고 있던 동물을 도살해 이 굶주린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파리 유명 레스토랑에 2만 7천 프랑의 이 카스트로와 이 폴록스라는 두 마리의 코끼리를 판매하기도 하죠. 예, 당시 파리 식물원의 이 코끼리 학살 장면입니다. 예, 아이들이 이 코끼리를 보기 위해서 이 동물원에 갔는데, 어떻게 공지도 안 하고 사람들 물러나라고 하지도 않고 이 군인들이 이 코끼리를 사살하는
뭐 바깥에 우리 바깥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이 사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특식 배제동물도 존재했죠. 원숭이는요, 인간과 너무 가깝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학살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자와 호랑이도 너무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져서 배제시키고요. 이 하나 특이한 것은 이 하마의 경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다시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이 하마는 이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유명 셰프의 이 식재료 사재기가 발생하기도 하죠. 유명 셰프였던 쇼롱은 당시 생또놀의 가에 이 초일류 레스토랑 부하쟁에서 이 부유층 고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대목을 앞두고 파리 식물원에서 경매로 붙인 식용동물 대부분을 이 쇼롱이 낙찰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레스토랑들은 개점 휴업 상태였고 그 원인은 식재료 부족이었습니다. 연말 연시 행사가 다가옴에도 대부분의 파리 레스토랑과 비스트로는 식자재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었죠. 파리에서 이 유명한 레스토랑은 계속 운영되지만 메뉴판을 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예, 한번 볼까요? 이 사회적인 무리가 생길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유명 셰프의 이 오늘의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셰프 샤롱의 1870년 12월 25일 오늘의 메뉴 내용입니다. 먼저 전체가 제공되고요. 이게 뭐죠? 당나귀의 머리로 만든 에피타이저가 제공이 되네요. 당나귀 머리로 만든 거요? 뭐 좀 그러네요. 예, 코끼리 육수로 만든 수프가 제공되네요. 코끼리 육수요? 이거 정말 점점 전입 가경이네요. 다음으로 이 영국식 로스트 이 낙타고기네요. 낙타가 제공되고요. 이 캥거루 슈트가 이게 뭐죠? 캥거루로 이거 먹어도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후추 소스를 곁들인 공갈비와 늑대 사슴 소스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예, 공갈비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가 제공됐다고 하죠. 새해 기념 특식도 매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71년 새해 전야의 가장 상징적인 요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야말로 쥐고기에 볶은 고양이 고기를 넣은 이 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쥐고기에 볶은 고양이 고기다. 이게 상극을 이용해서 요리를 이걸 재치 있다고 해야지 될지 참혹해야 하다고 해야지 될지 이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것밖에 먹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이해하면 참 참혹한 전쟁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쥐고기에 볶은 고양이 고기 글쎄요 어떤 맛이었지 먹고 싶지도 않네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요리에는 당대 최고의 빈티지풍의 이 와인과
함께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이센의 포위 공격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쥐고기 볶음은 마다하고 샐러드만을 음미했던 파리 숙녀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웨이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가씨, 여긴 초원이 아니라 식당이에요. 라며 쥐고기 볶음을 먹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얼마나 이 상황이 위급했으면 뭐 쥐고기뿐만이 아니고 온갖 동물들 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파리 포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토 본 비스마르크는 이 프로이센 육군 참모총장 이 헬무트 본 몰트케에게 이 조속한 항복을 얻기 위해 파리를 폭격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처음엔 그의 이 명령을 거부한 몰트케는 결국 파리 폭격을 감행하게 되죠. 1871년 1월 23일 72문의 크루프 포가 이 파리 주변에 배치가 되고요. 약 12,000발의 포탄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를 한 달 동안 거의 400명이 희생된 수도에 대한 이 일련의 끔찍한 포격 이후 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은 공식적으로 1871년 5월 10일 이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서명하면서 종결되게 되죠. 예. 1871년 1월 포격 이후 이 생클로드, 이 폭드드 생클로드의 모습입니다. 예, 건물 잔해만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건축물들이 잔해만 남아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120년, 130년 전에도 이 마찬가지 양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사실은 오늘 좀 장기간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1월 10일 날 이 로마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